자, 114쪽이죠? 답부터 114쪽. 그래도 두 번째 거 있니? 어. 114쪽. 답 불러드릴게요. 20번부터 20번에 5번, 21번에 4번, 22번에 5번, 23번에 2번, 24번에 2번, 25번에 1번, 26번에 3번, 27번에 3번, 28번에 5번, 29번에 2번, 그리고 30번에 1번까지 다 들으셨나요? 그러면은 돌아와서 113쪽 1문단부터 한번 봅시다. 자, 시작하면서 이제 범죄인이 다른 나라로 도피하면 그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워 처벌이 힘들다. 이 때문에 근대에 들어 각 국은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 제도를 발전시켰다 하면서 이제 그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범죄인 인도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얘가 중심 화제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1문단 요약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 범죄인 인도 제도는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이제 자국으로 도망옵니다. 이제 한국인이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망을 쳐. 자, 그러면 이제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열받죠. 그리고 이제 떠났으니까 제대로 뭐 손 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한테 야, 걔 좀 다시 돌려주면 안 되냐? 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보내줄게. 너희가 처벌해 하면서 인도한다. 보내는 겁니다. 저게 범죄인 인도 제도. 그리고 이제 이 문단을 보면은 범죄인 인도 제도는 서로 범죄인 인도할 것을 합의하고 그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국가 간의 조약인 범죄인 인도 조약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자, 요 인도 제도가 이제 실현되는 데 있어서 국가 간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게 인도 조약이죠. 인도 조약. 자, 이 인도 조약은 이제 야, 우리 이런 일 생기면 서로 좀 돕자 합의를 하고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당연히 정해야겠죠. 합의하고 이제 내용들을 규정하는 약속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거는 요 인도 조약, 이 약속 하나가 이렇게 여러 나라를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약속이 아니래요. 본문에 이제 뭐 범세계적인 조항, 범세계적인 조약이라고 나오는데 세 개를 한 번에 범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의 약속으로 다 아우르는 게 아니라 이 인도 조약은 어떤 형식이냐? 양자 조약의 형태래요. 너랑 나랑 둘이서 맺는 거야. 너랑 나 양자예요. A국의 입장에서는 얘랑도 따로 맺고 얘랑도 따로 맺고 쟤랑도 따로 맺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각 국가가 이 조약을 서로 맺고 있으면 야, 나 걔 좀 보내줘라 라는 요청에 응답을 할 의무가 생겨요. 근데 이제 조약을 안 맺고 있어? 그러면은 야, 걔 좀 보내줘라? 의무 없어요. 대답할 의무가 없다. 무시 가도 돼요. 요렇게가 이 문단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21번을 한번 보면은 (21번의) 4번 선지가 여기 이 문단에서 나오죠. 범세계적인 인도 조약의 규정을 기초로 운영되고 있다.
인도 조약을 기초로 운영되는 건 맞는데 이 인도 조약이 범세계적인 조약이라고 했나요? 그거는 아니고 그렇게 성립되진 않고 양자 조약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게 4번 선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문단 보면은 범죄 인도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면서 이제 아까 내용들을 막 규정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지냐? 자, 조약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표준화가 되어 있대요. 그 첫 번째, 그 범죄자의 행위가 양쪽 나라에서 봤을 때 모두 범죄로 성립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행위를 이제 처벌을 했을 때 판결이 형기가 징역 1년 이상 나올 것 같아. 혹은 그에 준한 이제 범죄들을 저지른 거야. 그러면은 이 조건들이 맞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인도의 대상이 됩니다. 야, 걔 좀 보내줘 하고 보낼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 인도를 할지 말지 보낼지 말지 결정하는 건 누가 하겠어? 당연히 청구를 받은 피청구국이 한다. 자, 이렇게까지가 이제 3문단인데 3문단의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가 여기에요. 인도를 할지 말지 판단하는 거는 피청구국이다. 이 소리가 그럼 뭐야? 무조건 인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문단에 이어지면서 나오는 얘기가 아까 의무가 있긴 했지만 그거는 대답의 의무다. 좋다 싫다를 하면 된다는 거지 거절할 수도 있어. 그럼 이제 나오는 얘기가 돼서 인도 거절 사유들이에요. 피청구국이 인도를 결정할 때 있어서. 자, 요 거절 사유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 절대 못 보내요. 절대적 거절 사유와 두 번째로 보낼 수 있는데 안 보내고 싶으면 안 보내도 돼. 피청구국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인위적 거절 사유. 자, 그리고 이제 이 절대적 거절 사유부터 다시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어떤 사유들이 있냐? 첫 번째로 요청을 받은 이 피청구국 범죄자가 지금 저기 있겠죠? 저기로 도망을 쳤는데 이 피청구국에서 이미 그 사건을 다루고 있어. 재판 중이거나 아니면 이미 재판을 해서 판결이 확정이 났습니다. 저 경우에는 절대 못 보내요. 이제 중복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한국인이 범죄 저지르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되게 잘 숨어가지고 몇십 년이 지났어. 그렇게 처벌을 할 권한 기간인 공소시효가 끝나버린 거야. 요때도 못 보내요. 자, 그리고 6문단 시작하면서 또한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또한 하면서 정치범도 일반적으로는 못 보낸대. 이제 국가의 정치나 사회체제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정치범들이 왜 못 보내냐? 이 정치범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기준이
국가, 시대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잘 안 보입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가 원수 대통령이죠. 대통령의 뭐 사진이나 초상화를 실수로 훼손을 했어.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거 걸리면은 휙 잡혀가서 뭐가 갱당하고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다르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게 정치범이냐라고 판단은 또 누가 하냐? 이것도 피청구구. 에서 판단의 기준은 개행위의 정치적인 성격과 일반 형사범죄로서의 성격을 비교해보고요. 그 결과 정치적 성격이 더 세다고 판단이 되면 걔는 그때부터 정치범이에요. 못 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문단에서 임의적 거절 사유로는 하면서 첫 번째로 이제 그 범죄자가 피청국으로 도망쳤는데 자국민인 거야. 한국인이 한국으로 온 거예요. 이 경우에는 안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에서 알아서 할게 라고 했는데 이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럼 이제 해외 입장에서 약간 의심을 할 수도 있죠. 야, 자기네 국민이라고 손방망이 처벌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제 뭐 넘어가 주거나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청구를 한 해외가 야, 그러면은 오케이. 너희 나라 국민이니까 너희 나라에 대신에 그 사건을 꼭 제대로 다뤄줘야 돼 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 사건은 무조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넘겨야 해요. 사건을 회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딱 봐도 가면은 인권을 무시당해요. 인간 취급을 못 받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비인도적인 대우가 예상이 될 때도 안 보낼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죠. 야, 걔 좀 돌려보내줘라 해서 이제 보내주면은 얘는 누가 봐도 이제 평생을 그 아오지 탄광에서 썩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형제도가 있으면 얘는 누가 봐도 죽겠다 요런 경우들 피할 수 있다라는, 안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방금 그 특정 국가에 대한 적용 의도는 없어요. 자, 이렇게까지가 이제 7문단이고요. 뭐 마지막에 8문단 조금 나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처벌을 할 때는 청구했던 그 이유만 처벌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좀 늘어날 수는 있는데 이런 거를 특정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간단히 나오고 끝납니다. 자, 우리 문제를 좀 같이 볼까요? 22번부터. 우리 22번하고 23번이 하나의 보기를 좀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기의 상황부터 간단히 좀 정리해보면 이 보기는 쓰지 마세요. 그냥 본문에 거기 나와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 가해 상황 A국에서 X가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걸릴 것 같으니까 이제 B국으로 도망을 쳤대. 여기에 나오는 X는 제3국이다. 즉 조약을 맺은 A국도 B국도 아닌 다른 나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A가 야, 걔 좀 돌려보내줘라 라고 해가지고 B국에서 이제 막 판단한 결과 인도 대상이 맞아. 아까 그 조건들이 맞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데려가 하고 보내버렸대요. 이게 가의 상황이야. 그리고 이제 나의 상황을 보면은 이번에도 A국의 국민 Y가 정부를 정복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막 무인 시설물들을 파괴하려고 했대. 지나가면서 이제 막 버스 정류장 같은 거 뽑고 다니는 거야. 자, 그러다 이번에도 걸릴 것 같으니까 또 B국으로 도망쳐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A국이 야, 걔 좀 보내줘라 라고 했는데 B국이 이 Y의 행동에 대해서 정치적 성격과 일반 형사범죄의 성격을 따지고 결론적으로 야, 얘 못 보내. 불허를 했대요. 자, 이렇게가 다 나의 상황인데 우리 나의 상황을 좀 더 볼까요? 자, 이거를 따지고서 못 보내게 됐습니다. 안 보낸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 B국의 입장에서 Y는 뭐가 된 거야? 못 보내는 이유. 이거 막 따지는 거 뭐였어 아까? 여기죠? 그리고 못 보내려면 정치범이어야 돼. 그랬을 때 못 보내겠어? 정치적인 성격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B국의 입장에서는 얘는 정치범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마지막 여기가 23번에 2번 선지에 그대로 들어있죠. 그래서 23번 같은 경우는 요 판단과 결과 사이의 연결고리가 뭐였을까를 생각하면 되고요. 자, 우리 22번도 보면은 아까 우리 절대적 거절 사유 중에 요게 있었어요. 피청구국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이 났어. 그런 경우에는 절대 못 보내요. 그죠? 저기 있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22번의 5번 선지를 보면은 이 X랑 Y가 이미 B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대. 확정이 났습니다. 근데 뭐라고 해? A국으로 보내야 될 거래. 저런 경우는 어떻다? 절대 못 보냅니다. 그래서 저 부분 잘 봐고 5번 선지 봤으면은 3점을 챙길 수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 24번도 볼까요? 자, 우리 24번에 일단은 여기도 문제가 좀 긴데 보기에 5조부터 한번 볼게요. 5조의 두 번째 줄 단부터 밑줄 한번 다 그을래? 단 청구국이 사형을 선고하거나 사형 선고를 할 경우에도 집행하지 않는다고 보증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않는다. 자, 지금 저 부분이 이거죠? 요 부분이겠네요. 아까 가면 죽어 하는 부분. 근데 이제 보증을 하면은 그러하지 않다. 보낼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우리 여기 보증하는 경우. 보증하다의 주체가 누구야? 이 5조에서 방금 우리가 밑줄 그은 이 문제에서 보증하다의 주체. 어떤 나라? 청구국이에요. 청구국. 그죠? 맞아요? 자, 우리 잠깐 이 23번 문제 잠깐 내려두고 독서. 여기 교재에 실려있는 독서는 다 기출입니다. 실제 모의고사라고요. 몇 년 전에 현역들이 7시간으로 다 풀었던 지문들이야. 우리 그러면은 문학도 그렇지만 독서 2점 아니면 3점입니다. 그러면 얘는 기출이라서 점수 100점 그대로 붙어있어. 그랬을 때 우리 24번은 그럼 몇 점이야? 2점이에요. 3점이라고 안 써져 있으면 2점이잖아. 그리고 당연히 2점과 3점 점수 차이의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 22번 같은 경우는 그래 제가 3점인데 보기도 있고 선지도 마치 세 줄씩 돼. 긴 거는 3점스럽습니다 생긴 게. 근데 우리 24번 봐봐라. 졸라 길어요. 이거 보기 되게 길고 선지도 막 2줄씩 돼. 그러면 애들이 보자마자 와씨 앞에서 이걸 하고 왔는데 이게 또 있어? 시간은 얼마 없는데 이러면서 겁먹고 오히려 막 갑자기 또 멘붕 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2점인 경우에는 이렇게 쓸데없이 길어도 본문 안에 그대로 나오거나
거의 텍스트가 그대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본문 내용 잘 숙지하는 선에서 상식선에서 해결이 돼요. 오히려 3점 같은 경우에는데 저렇게 뭐 22번처럼 긴 유형도 있지만 25번 같이 생긴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어휘 문제긴 한데 이거는 저런 식으로 간단하게 선지도 그냥 한 줄씩밖에 없어. 근데 3점이야. 주로 추론 문제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 데서 애들이 의문사 당해. 얘가 답이지 했는데 3점이라는 거는 어딘가 하나 더 꼬아놨다는 거야.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주는 게 3점이고 2점은 그거보다 훨씬 간단하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라. 내가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 방금 밑줄을 그었는데 보기에서 뭐라고 하니? 보증한다의 주체가 청구국이라고 했어요. 너희도 그랬어 지금? 당연히 보기는 읽긴 해야 되니까. 자, 근데 우리 2번 선지에 뭐라고 나와? 피청구국이 청구국에 보증을 해야 된대. 그냥 정확히 보기랑 반대로 알려줬습니다. 이거는 깊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급하게 풀려고 어디 막 씨발 이러면서 그냥 딴 거 고른 게 아니라 요거랑 이제 5조 잘 봤으면은 그냥 주체랑 객체가 그냥 바뀌어 있어. 아예 대놓고. 간단해요. 자, 됐으면 이제 두 번째 지문이에요. 두 번째 지문 우리 문제 쪽을 한번 좀 볼까요? 문제 쪽을 좀 볼 건데 요 얘기 내가 첫 주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 한 번 더 해보면은 우리 이렇게 독서 지문이 있으면은 문단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문단들이 여러 개 있는데 웬만해서 1문단이나 마지막 문단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정보들을 써먹게 만들어요. 너희들한테. 이제 뭐 중간에 문단이 한 두 줄밖에 없어, 세 줄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뒷내용의 빌드업인 거 말고는 거의 다 써먹게 만듭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 이제 막 문제들 먼저 보면 어디 부분이 보고 풀어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치우고 29번처럼 볼 때가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 근데 이제 저 27번이 3문단이네 28번이 1문단이네 그리고 29번만 남았는데 어이 빼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29번은 이쪽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단 4개밖에 없잖아요. 물론 당연한 거죠. 그렇긴 한데 이게 뭐 7문단이든 8문단이든 긴 거에서도 이래요. 이렇게 이제 아닌 경우도 있긴 하죠. 항상 100% 없어. 진짜 근데 진짜 지저분하거나 더럽게 주는 경우에는 막 다 밑에서 풀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만 아니면은 웬만해서 골고루 다 써먹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좀 눈에 보이면은 문단들 길면은 여기에서 저거 한번 풀고 정리하고 한 번씩 끊어가는 포인트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한번 봅시다. 자, 1문단부터 이제 보면은요, 특정 상황에서 어떤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그 방안이 갖는 효용이라고 하며, 효용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합리적 행위라고 한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요. 당연히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익을 효용이라 하고요. 저 효용이라는 말인데 사회, 특히 경제 지문에서 진짜 잘 나오거든. 그래서 좀 그냥 얘기를 좀 더 해주면은 알아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물질적인 이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익을 다 말해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샀을 때 이 핸드폰을 얻었다라는 심리적 만족감 효용입니다. 내가 걸어오는 것 대신에 택시를 tas어, 버스를 탔어, 그렇게 아낀 시간 효용이에요. 걔도 이득이야. 물건 팔고 돈 얻은 거는 당연히 그것도 효용이고요.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아우러.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단순히 이제 이익 이러면 막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럼 이제 몇몇 경제 지문들에서 내용을 못 따라가. 모든 걸 아우릅니다. 일단 효용이라는 것 자체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얻는 이익을 효용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최대화하는 행위를 합리적 행위라 한다. 저 효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행위를 합리적 행위. 그리고 이제 하버트 사이먼이 이 합리적 행위를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눴대요. 그럼 이 합리적 행위가 지금 여기 중심 화제가 되고요. 나눠서 이제 보면은 좀 널찍하게 써줘요. 자, 나눠서 첫 번째 기억이 포괄적 합리성. 그리고 니은이 제한적 합리성. 우리 포괄적 합리성은 이제 이 선택을 하는 행위자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생각한대요. 그리고 그 방안의 선택의 결과까지 다 따져보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얘네는 이 과정을 거쳐서 얘네들의 선택은 항상 최고의 효용이에요. 항상 최고의 선택을 내린다고 쟤는. 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약간 이제 감이 좀 안 잡힐 수도 있죠. 되게 슈퍼맨 같은 사람이에요. 막 수십 개 시뮬레이션 다 돌려가지고 걔네들의 선택은 항상 최고의 선택.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과정에서 최고의 선택을 내기 때문에 저 과정과 결과는 항상 똑같아요. 저런 사람들은 잘했나 못했다, 잘했나 못했나를 따질 게 없어요. 항상 잘해. 그래서 개인의 특성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시뮬레이션 돌려서 최고의 결과를 내. 누구나 전부. 개인의 특성은 상관이 없다. 자, 그리고 제한적 합리성 같은 경우엔 이제 이 선택하는 행위자가 선택이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한계는 본인이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지, 제가 나를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못 떠올린 선택지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선택했을 때 결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 확신도 잘 못해요. 그런 인지가 안 됩니다. 이제 여기가 좀 더 인간미가 있죠. 우리가 거의 요죠.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야? 포괄적 합리성. 쟤는 항상 최고의 합리적 행위라는데,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합리적이다라는 거를 어떻게 따질까라는 거야. 자, 합리적인 거를 따지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거는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었냐. 이런 위에 적은 저런 모든 것들을 얼마나 알고 있었냐. 얼마 모르는 상태에서 최고의 결과를 내면 그건 합리적인 거죠. 근데 되게 많은 걸 알고 있었는데도 이 정도 선택밖에 못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정보들을 가지고 결과값을 얼마나 잘 생각해냈냐. 추론 능력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추론 능력 같은 경우에
생각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얘의 합리적 행위를 판단할 때 있어서는 개개인의 이 주로 능력이라는 특성이 반영이 됩니다. 상관이 있다고요. 저거 같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같은 결과여도 약간 원래 좀 어리숙한 애가 한 결과면은 야, 얘 정도면 잘했다가 되는데 원래 되게 항상 센스 있고 눈치 빠르고 잘하는 애들이 똑같은 결과다. 그러면 얘는 이거밖에 못하나 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문단의 마지막 이 포괄적 합리성과 제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외교 정책 행위 모델을 제시했대요. 분석했대요. 외교 행위 모델.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격들을 국가에다가 넣어보는 거야. 국가들에서 외교 행위. 자, 이렇게 하면 1문단이 끝납니다. 이제 1문단 되게 좀 길었던 것처럼 정리한 게 좀 많은데 이제 이어질 내용은 뭐겠어? 국가에 대입한 이 모델에 대한 얘기일 거 아니야. 그래서 28번이 이번에도 예외 없이 1문단에서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 5번 선지 보면은 28번에 5번 선지를 보면은 니은 제한적 합리성은 이제 뭐야? 행위자의 특성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포괄적 합리성은 기억은 뭐야? 특성 상관 안 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기억과 달리 상황이 동일하더라도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돌아와서 2문단부터 한번 봅시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말하는 이 모델은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에요. 자, 이런 국가는 선택을 할 때 있어서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따라 항상 최고의 효용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합리적 행위자 모델 항상 최고의 선택을 내리는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요. 목적에 따라 효용이 항상 최고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국가들이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 설명하려면 이것만 알면 돼요. 목적이 뭐였는지 알면은 결과는 그 목적에서 항상 최고니까. 어디가 잘 안 보여? 목적만 파악하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저 행위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단에 나오는 얘기가 얘 목적을 몇 개 예상해보고 각 목적에서 효용을 따져서 선택의 의도를 추론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뭐 우리나라가 갑자기 무역 특정 수입품의 관세를 높였어. 세금을 갑자기 엄청 때렸어요. 자, 그랬을 때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목적을 몇 개 예상해봐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수출을 하는 국가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 싶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수입품이 이제 비싸니까 자국 물건 쓰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그런 물건 말고 다른 물건을 쓰게 하고 싶었어. 대체품 그쪽을 아예 못 쓰게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목적들을 몇 개 예상하고 이 선택에서 누가 가장 이득을 보고 있을까요? 그랬을 때 상대국한테는 별 타격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대체품도 잘 안 써. 이 선택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이는 거는 수입품이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국내 기업의 물품을 찾으면서 국내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저 관점에서
얘네들이 이 선택을 한 이유 무조건 이것 때문이에요. 그냥 쟤네들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상문단 시작하면서 보면은 이런 관점 때문에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이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사례를 설명할 수가 없대. 이 얘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얘네는 다른 대체품을 쓰게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 고장이 난다고. 이득을 가장 많이 보는 건 이건데 목적이 이게 아니었다고? 이러면서 고장이 나요. 자, 그럴 때 이제 저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조직과정 모델. 조직과정 모델. 이 국가들은 선택을 할 때 이 제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쟤네도 항상 모든 걸 다 알지 못해. 제한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해요. 제한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까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목적에 주목을 했으면 여기는 어떻게 이 결정이 나온 건지 라는 그 과정에 주목을 한대요. 어떻게 주목을 한대. 근데 저 어떻게가 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더 읽어보면은 저 공간 입수 그냥 여기다 쓸게요. 조직과정 모델에서의 행위자 국가인데 어떤 국가냐? 여러 조직들이 모인 연합체로서의 국가예요. 그래서 이 국가에서는 결정을 하나 할 때 관여하는 각 조직들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조직들은 이제 어떤 안건들을 처리할 때, 정보들을 처리할 때 그 조직 내에 규칙들이 있겠죠. 절차, SOP에 따라 처리해요. 표준 운영 절차. 그렇게 결정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저 연합체 국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조직을 거쳐서 결정이 나. 그리고 처음에 이 동그라미가 세 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이 SOP, 조직 내의 처리 규칙은 국가가 완전히 통제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그냥 요 학원을 국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뭐 우리 설레스 팀장님이 계시고 원장님이 있잖아. 그랬을 때 이제 당연히 원장님은 나의 수업 이런 것들 일일이 모든 걸 통제할 수는 없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 이렇게 세 개의 정보가 들어온 거야. 근데 누가 이제 한번 숙제를 못했어. 안 했어. 못했어. 한번. 근데 이거는 그래. 이거는 내 선에서 관리하고 나중에 검사하면 돼. 따로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이 두 개만 넘기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이 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조직들은 위험 부담을 줄여요, 최대한. 이제 불확실한 미래에 거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됐지. 위험 부담을 줄여. 자, 그럼 이제 세모의 입장에서 두 개의 정보가 있는데, 야, 이거 세모를 하다 삐끗하면 우리 모가지 다 날아간다. 동그라미로 넘겨. 그럼 이제 최종 결정은 동그라미가 된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뭐야? 제한된 정보,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이것만 남았어요. 제한된 정보로 결정을 되기 때문에
어떻게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조직들의 선택들을 거치면서 이 결정이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왜 동그라미가 나왔지? 아 여기서 이거 빠졌고 여기서 이거 빠졌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3문단이 끝나요. 그래서 우리 29번 보면은 29번의 보기가 어떤 외교, 군사 외교 문제인데 2번 선지에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관점에서 B국의 행위를 분석한다면 B국의 정보 조직이 파악한 정보가 상부에 전달되지 않은 과정에 주목할 거래. 조직이 전달하지 않은 과정, 조직 과정 모델이죠. 이거는 이걸로 봐야 저 얘기가 나오지. 그리고 이제 27번 가가 4문단에 있는데 막상 그 가 문장을 보면은 정답의 근거는 2, 3문단에서 찾아야 돼요. 앞에서 말한 이런 시각이야 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7번에도 3번에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분명한 목적 정하고 거기에 따라 최고의 선택을 한다. 의도적인 선택을 내리고요. 그리고 조직과정 모델은 정책 행위를 이 조직의 처리 과정에 따른 일련의 기계적 산출물로 본다. 이 기계적 산출물은 본문에도 나와 있는 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6번. 정답이 3번이라고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런 거 틀리면 되게 아쉬워. 서운합니다. 우리 3번 선지, 이 선지를 처리하는 데 있어선 본문의 흐름도 몰라도 돼. 사례를 얘기해 준데 그런 게 나오는지는 알 수 있잖아. 예를 들어 뭐 가령하면서 내가 아까 막 무역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들 하나도 없어요.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이거 혹시 못 찾았으면은 나중에는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더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이런 구체적인 어떤 예시들이 없어가지고 되게 추상적인 말들만 나와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또 많더라고. 두 번째 질문에.